야! 내 주제에 공장 일을 해? 내 앞에서 꺼져! 공장장의 뺨이 신임 여직원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직원은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런 애는 뭘 해도 안 돼요. 그냥 자르세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국정원 잠입요원이며 팔에 새겨진 붉은 장미 문신이 한국 특수임무조의 상징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조폭 7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공장을 들이닥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단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저는 본래 자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후 대기업 회장의 비리, 공장 밀수 무기창고, 그리고 며느리의 배신까지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공장을 집어삼키던 어둠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붉은 장미 문신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천 외곽공업지대는 새벽부터 쇳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매캐한 기름 냄새가 퍼지고 녹슨 철문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그 한가운데 자리 잡은 동해정밀 금속 공장은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출근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공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서연은 공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29살, 오늘이 입사 첫날이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 끈을 꽉 쥐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긴장보다 담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은 어딘가 군인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신입이지? 늦지 마. 경비실 아저씨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귓속을 가득 채웠고 쇳가루가 날리는 작업장 안쪽에서는 이미 여러 직원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배정받은 이동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금속 부품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작업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20kg이 넘는 철판을 들어 올리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조심하며 정해진 위치에 쌓아야 했습니다. 장갑을 낀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고 허리가 묵직하게 눌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신입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작업이 시작될 무렵 공장장 박만식이 작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술과 담배로 붉어진 얼굴에는 늘 불만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공장 전체를 울릴 만큼 컸습니다. 박만식은 서연이 작업하는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신입.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만식은 서연이 쌓아놓은 철판 더미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소리를 내며 철판 몇 개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대충대충 싸는 게 일이야?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 아직도 일을 못 배워? 박만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못 본 척 다시 일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장의 폭언은 일상이었고
약자에게만 강한 위계 질서가 공기처럼 흘렀습니다. 여자 주제에 공장 일을 뭘 안다고. 박만식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작업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뺨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만식의 손바닥이 서연의 얼굴을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서연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귓속이 웅웅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깊은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박만식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박만식은 코웃음을 치며 등을 돌렸습니다. 쳇, 요즘 애들은 맞아도 정신을 못 차려. 박만식이 멀어지자 작업장은 다시 기계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못 본 척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철판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리는 순간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붉은 장미 문신, 왼팔 팔뚝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장미 한 송이가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꽃잎은 섬세했고 줄기에는 가시가 날카롭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멀리서 그 문신을 보았습니다. 순간 아저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저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문신, 설마. 하지만 아저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공장 안 그 누구도 그 붉은 장미 문신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연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고 흘러내린 소매 사이로 붉은 장미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입사 사흘째 되는 날 동해정밀 공장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아침부터 박만식 공장장이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청소 제대로 안 하면 다 잘린 줄 알아. 구석구석 먼지 하나 남기지 마.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황급히 작업장을 정리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바닥을 닦고 쌓여있던 공구함을 재정리했습니다. 서연도 묵묵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뺨을 맞은 뒤로도 서연은 변함없이 일했고 누구에게도 그날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공장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지 쌓인 공장 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유아린, 박만식의 며느리였습니다. 하리는 명품 선글라스를 벗으며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딱딱 울렸습니다. 공장 특유의 기름 냄새와 쇳가루가 날리는 환경 속에서 하린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하린이 밝게 웃으며 박만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만식은 급히 손을 닦으며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오, 하린아.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공장 돌아가는 거. 하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작업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직원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직원들은 하린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진짜 권력을 쥔 사람은 공장장이 아니라
며느리 유아린이라는 것을. 하리는 몇 년 전 박만식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리는 공장의 회계장부를 손에 넣었고 자금 흐름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연락처, 직원 급여 내역, 심지어 박만식의 개인 통장 비밀번호까지 하리는 모든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이번 달 자재비가 또 올랐던데요. 제가 거래처랑 다시 협상해 볼게요. 아,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줘. 박만식은 며느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돈줄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씁쓸해했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자칫 할인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인은 작업장을 걸으며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구석에서 철판을 나르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할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연은 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먼지로 얼룩졌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신입이에요? 할인이 박만식에게 물었습니다. 박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사흘 전에 들어왔어. 한서연이라고. 할인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에는 무언가 탐탁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할인의 시선을 느꼈지만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시아버지. 할인이 박만식을 작업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없는 복도 한쪽에서 할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신입 보자마자 별로던데요. 뭐가? 사람이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저 여자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박만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던데? 그게 아니라. 할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서연을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빛, 말투, 움직임 하나하나가 평범한 공장 신입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지켜보긴 할 건데 저 사람 조심하세요. 시아버지. 알았어. 박만식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할인은 진지했습니다. 할인은 다시 작업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 작업이 끝나갈 무렵 할인은 공장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장의 회계장부, 거래처 명단, 직원 신상 정보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노트북을 열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할인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작업복을 정리하며 공장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서연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있어, 저 여자. 할인의 미소 뒤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몰랐습니다. 며느리 유아린이 단순히 돈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할인의 손에는 공장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이 쥐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폭발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저녁 어스름이 공장을 뒤덮었고 할인은 사무실 불을 끈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공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할인은 전화를 받았고 짧은 대화 끝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입사 일주일째 공장은 평소처럼 기계음과 쇳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맡은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고 박만식은 사무실에서 거래처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동 작업장에서 금속 부품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서연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공장 정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아니, 열린 게 아니라 부서진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밴 2대가 정문을 들이받으며 공장 마당으로 난입했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공장 전체를 울렸고 차에서 7명의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대구 천룡파 조폭들이었습니다.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만식, 나와. 선두에 선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소리는 공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기계 뒤로 숨었고 누군가는 비상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공포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우리 형님 돈 떼먹고 숨었지? 오늘 여기서 끝내자. 조폭들은 쇠파이프로 기계를 내리치며 작업장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쾅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박만식은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만식은 황급히 사무실 뒤쪽으로 숨으려 했지만 조폭들은 이미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박만식, 어딨어? 박만식은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금방 박만식을 찾아냈습니다. 멱살을 잡아 끌어냈고 박만식은 바닥에 나뭇잎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제발 잘못했어요. 돈은 갚을게요. 갚을 거면 진작 갚았겠지. 오늘 여기서 정리한다. 조폭들은 박만식을 작업장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만식은 울먹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기계 옆에 서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신입. 박만식이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신입이면 몸으로라도 막아. 너라도 잡혀. 박만식은 서연을 조폭들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서연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조폭 하나가 서연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작업복 소매가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천 사이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붉은 장미 문신. 왼팔 전체를 감싼 선명한 붉은 장미 문신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꽃잎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붉은색이었고 줄기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장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지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 있던 아저씨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저씨의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 문신 붉은 장미 작전조. 아저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붉은 장미 작전조. 그것은 10년 전 국가비밀작전을 수행하던 특수부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군대 시절 그 부대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부대였고 대원들은 모두 붉은 장미 문신을 새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작전 중 전멸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이후로는 아무도 그 부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생존자가? 조폭이 서연의 어깨를 잡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여자 하나 잡았다. 인연도 같이 데려가자.
조폭들이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7명 모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거칠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손 놔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은 비웃었습니다. 뭐, 인연이 지금? 조폭이 서연의 머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1초, 서연의 손이 조폭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폭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2초, 서연의 발이 옆 조폭의 무릎을 가격했습니다. 조폭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3초, 서연은 뒤에서 다가오는 조폭의 쇠파이프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로 조폭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4초, 서연의 주먹이 4번째 조폭의 명치를 파고들었습니다. 조폭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5초, 서연의 팔꿈치가 5번째 조폭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조폭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6초, 서연의 발차기가 6번째 조폭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조폭은 기계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7초, 마지막 조폭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서연은 몸을 낮추며 피했고 동시에 조폭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조폭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7명의 조폭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신음소리만 작업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숨 한 번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소매는 찢어져 있었고 붉은 장미 문신이 땀에 젖어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작업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박만식은 바닥에 주저앉아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찢어진 소매를 정리하며 박만식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은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고 직원들은 멍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쓰러진 조폭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삼동 처리해라. 삼동중공업 회장 최두성. 서연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삼동중공업. 대구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건설 자재와 중장비를 다루는 회사였고 매출액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대기업의 회장이 왜 이런 작은 공장에 조폭을 보낸 것일까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업장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며느리 유아린이 서 있었습니다. 하린은 사무실에서 소란 소리를 듣고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하린은 쓰러진 조폭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하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린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하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 메시지 알고 있었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하린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몰라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 표정이 다 말하고 있어요. 서연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리는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하린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난 그냥 뭐죠? 서연이 다그쳤습니다.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순간 작업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대기업 회장이랑 엮여 있었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공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박만식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리나,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만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하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대기업 회장? 삼동중공업이라고? 너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슬픔인지 아니면 들키지 않으려 했던 계획이 무너진 것에 대한 절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각을 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조폭들이 들이닥치기 불과 4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연은 메시지 기록을 더 위로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공장장은 신경 쓰지 마. 그냥 덤일 뿐. 삼동에 있는 물건만 확실히 처리해. 끝나면 증거 다 없애.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범죄가 공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하린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삼동에 뭐가 있죠? 하린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삼동에 뭐가 있냐고요? 난 정말 몰라요. 하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하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린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서연은 몸을 돌려 직원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삼동이 어디죠? 직원 중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공장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입니다. 공장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몇 달째 폐쇄돼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 폐쇄됐죠? 며느리가 자재 보관 때문에 폐쇄했다고 했어요. 근처에도 못 가게 했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폭 난입, 대기업 회장의 지시, 며느리의 개입, 그리고 폐쇄된 삼동. 뭔가 큰 비밀이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삼동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식이 외쳤습니다. 서연 씨,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린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안 돼요. 거기는 위험해요. 서연이 뒤돌아보며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무언가 있다는 얘기네요. 하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몸을 돌려 삼동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인 채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야? 경비실 아저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장미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서연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찢어진 소매 사이로 붉은 장미 문신이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공장은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고 모두가 서연이 삼동문을 여는 순간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삼동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철문에는 두꺼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연은 자물쇠를 살펴봤습니다. 일반 자물쇠가 아니라 디지털 비밀번호 자물쇠였습니다. 작은 공장 창고치고는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보안 장치였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조폭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메시지 사이에 숫자 조합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숫자를 자물쇠에 입력했습니다. 삐빅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서연은 철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고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서연은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찰칵 형광등이 켜지며 창고 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창고 안쪽 벽을 따라 검은색 금속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박스가 수십 개였습니다. 서연은 가장 가까운 박스로 다가갔습니다. 박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총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개조된 권총이었습니다. 일반 총기가 아니라 불법으로 개조된 살상용 무기였습니다. 서연은 다른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소음기, 폭약, 야간 투시 장비, 탄창, 폭발물 뇌관, 모두 군사용 또는 범죄 조직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이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밀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테러나 조직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박스 측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든 박스에는 같은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삼동중공업 해외사업부. 파란색 로고 옆에는 작은 글씨로 해외 수출용 자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보자 박만식과 직원 몇 명이 창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창고 안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박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총이잖아, 진짜 총이야. 이게 우리 공장에 있었다고? 서연은 박만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며느리 유아린이 연결했습니다. 뭐라고? 박만식이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삼동중공업 회장과 며느리가 손을 잡고 해외 무기 밀수 루트를 이 공장으로 숨긴 겁니다. 작은 공장이라 눈에 띄지 않고 공장장님은 장부 관리도 며느리에게 맡겼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죠. 박만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들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공장장님을 이용한 거잖아. 우리도 다 위험했던 거야. 박만식은 고개를 들어 창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유아린이 멀리 서 있었습니다. 하린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하린에게 걸어갔습니다. 하린아. 박만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나서 내가 뭘 아쉽게 했어? 회계도 맡기고 거래처도 다 내가 관리하게 해줬잖아. 근데 넌 날. 하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만식이 다가가 하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대답 좀 해봐.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할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냥 이용당한 거죠. 박만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인은 비웃듯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뭐려. 이런 허름한 공장 하나 겨우 굴리면서 뭐가 대단하다고. 너 지금 저한테 필요했던 건 공장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장소였어요. 그냥 물건 숨길 곳이요. 아버님 공장이 딱 좋았죠. 작고 눈에 안 띄고 관리도 엉망이니까. 박만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박만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이 광경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고 누군가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런 인간이 어딨어. 가족을 저렇게 배신해? 서연은 조용히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도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할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소만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장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죠?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밖 어딘가에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공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공장 앞에 멈춰섰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서연은 이미 조폭의 휴대폰으로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넘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고 무기들을 확인한 경찰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상황 심각합니다. 국정원과 검찰에 즉시 연락해 주세요. 할인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명품 가방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하이힐은 지늘게 더럽혀졌습니다. 할인은 끌려가면서도 박만식을 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박만식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쓰러져 있던 조폭들도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부상자들이 실려나갔습니다. 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멍한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방금까지 평범하게 일하던 공장이 이제는 범죄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찰이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직원들은 작업장 한쪽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40대 남자 과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과장은 평소 서연을 무시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신입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습니다. 일을 시킬 때도 거칠게 말했고 서연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과장은 떨리는 걸음으로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창고 밖에 서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과장이 서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그동안 제가 너무 함부로 했습니다. 과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첫날부터 당신한테 막대했고 힘든 일만 시켰고 공장장이 때렸을 때도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겁이 났거든요. 제자리 잃을까봐.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근데 오늘 조폭들이 들이닥쳤을 때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애들 얼굴이 막 떠올랐어요. 중학생 아들이랑 초등학생 딸 아빠 없이 어떻게 살까 그 생각만 들었어요. 과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오늘 여기서 죽었을 거예요. 제 가족들은 아빠 없이 살아야 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잠시 과장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과장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아셨다면 된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과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50대 선배 여직원도 일어났습니다. 선배 여직원도 평소 서연을 곱게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입 주제에 말이 없다고 불친절하다고 뒤에서 험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배 여직원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선배 여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진짜 미안해. 뒤에서 네 욕도 많이 했고 불친절하다고 건방지다고 온갖 소리 다 했어. 선배 여직원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어. 진짜로. 네가 우릴 살렸어. 미안하다 진심이야. 선배 여직원도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고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선배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평소 서연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사람들도 모두 진심 어린 표정으로 서연에게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미안했어요, 그동안. 작업장은 눈물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차가운 새와 기름 냄새로 가득하던 공장이 이제는 사람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직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집에 가서 가족들 얼굴 보세요. 오늘 일은 정말 위험했으니까요. 직원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이 오늘만큼은 한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서연에게 구조받았다는 감사함이 모두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경비실 아저씨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붉은 장미는 사람을 구하는구나. 서연의 팔에 새겨진 붉은 장미 문신이 석양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가시는 날카로웠지만 꽃잎은 따뜻했습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의 상징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을 무렵 3동 창고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인 전자음이었습니다. 서연의 귀가 먼저 그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무기 박스들 뒤편 벽에 붙어 있는 작은 장치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폭탄이었습니다.
디지털 타이머가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29분 48초. 숫자는 쉼없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대기업 회장 최두성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설치한 폭파 장치였습니다. 조폭들이 실패하자 아예 공장을 날려버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과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창고에 폭탄이 있습니다. 순간 공장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찰들도 긴장했습니다. 폭탄이라고? 얼마나 남았어? 30분도 안 남았습니다. 서연의 말에 공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밀치고 당기며 앞다퉈 나가려 했습니다. 경찰들도 무전기를 잡고 폭발물 처리반을 호출했지만 30분 안에 도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진정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공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또렷하고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모두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무작정 도망가면 더 위험합니다. 제가 지휘할 테니 모두 제 말을 따라주세요. 경찰 책임자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지금은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찰 책임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직원들을 향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이동으로 이동하세요. 3동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기 차단. 누가 전기실로 가서 3동 구역 전원을 끊으세요. 한 직원이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스밸브 폐쇄. 공장 가스배관이 연결돼 있으면 2차 폭발이 일어납니다. 과장이 달려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가스밸브를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경찰들에게도 지시했습니다.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소방서에 연락하세요. 폭발 반경 200m 안의 건물들도 대피시켜야 합니다. 경찰들이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따랐습니다. 서연은 마치 전쟁터의 지휘관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공장이 서연의 지휘 아래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설비 정지. 모든 기계를 멈추세요. 선배 여직원이 작업장을 돌며 기계들을 하나씩 멈췄습니다. 기계음이 점차 사라지고 공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0분이 남았습니다. 화재 진압 준비. 소화기를 이동 입구에 모두 모으세요. 직원들이 소화기를 옮겼습니다. 서연은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직원들과 경찰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당신도 대피해야죠.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폭탄이 터지면 폭탄을 제거해야 합니다. 서연의 말에 아저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 책임자도 뛰어왔습니다. 안 돼요. 폭발물 처리는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오기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서연은 찢어진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붉은 장미 문신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그 문신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붉은 장미 작전조 당신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고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책임자가 소리쳤습니다. 돌아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음을 계속 옮겼습니다.
직원들은 멀리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타이머는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폭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폭탄은 생각보다 정교했습니다. 여러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함부로 건드리면 즉시 폭발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과거 훈련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장미 작전조에서 배웠던 폭발물 해체 기술,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전선, 파란 전선, 노란 전선. 서연은 각 전선의 역할을 파악했습니다. 타이머는 5분을 가리켰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작은 공구를 꺼냈습니다. 전선 하나를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폭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이머는 계속 흘렀습니다. 3분. 서연은 다른 전선을 잘랐습니다. 여전히 타이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분. 서연은 마지막 전선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전선이었습니다. 잘못 자르면 즉시 폭발합니다. 하지만 자르지 않으면 결국 터집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1분. 서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전선을 잡았습니다. 30초. 공구를 전선에 댔습니다. 10초. 3초. 딸깍. 전선이 잘렸습니다. 순간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붉은 불빛이 꺼졌습니다. 폭탄이 해제되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밖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울부짖듯 환호했습니다. 살았다. 해냈어.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석양이 공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팔에 새겨진 붉은 장미 문신이 석양빛을 받아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폭탄 제거 이후 공장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 합동 수사팀이 투입되었고 증거물들이 하나씩 압수되었습니다. 무기 밀수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이 연루된 국제 범죄였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 채널은 같은 화면을 내보냈습니다. 삼동중공업 회장 최두성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흘렀습니다. 해외 무기 밀수 조직의 수장, 삼동중공업 회장 긴급 체포.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기업인으로 존경받던 사람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고개는 바닥을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밀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몇 년이나 이런 짓을 해왔습니까?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회장의 범죄 내역을 폭로했습니다. 해외 무기 거래, 자금 세탁, 공문서 위조. 죄목은 끝이 없었습니다. 동해정밀 공장에서는 박만식이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직접적인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공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박만식은 직원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박만식은 경찰 조사실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폭력을 휘두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나약한 노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를 믿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박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자신의 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박만식을 짓눌렀습니다. 박만식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나 좀 살려다오 제발. 박만식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박만식은 업무상 과실과 직원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박만식을 부축해 조사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직원들을 보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붙잡으려 했지만 박만식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박만식은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평생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만식은 경찰차에 실려 끌려갔습니다. 차창 너머로 공장이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했던 공장.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공장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며느리 유아리는 국정원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은 차갑고 좁았습니다. 하리는 초라한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옷은 압수되었고 명품 가방도 증거품으로 보관되었습니다. 하린의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요원들은 차갑게 응대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거래처와 연락했고 무기 반입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하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기록, 이메일, 계좌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하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로 죄를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하린은 법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기자들의 카메라는 가차 없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를 배신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반성하고 있습니까?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송차에 올라탔고 차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세상이 흘러갔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웃고 있는 사람들. 하린에게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공장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직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공장에 없었습니다. 폭탄을 제거한 다음 날 서연은 조용히 공장을 떠났습니다. 서연이 떠나기 전 경비실 아저씨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왼팔에 붉은 장미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장미 작전조 내 아버지도 여기 있었지. 아저씨가 사진 속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빛은 강했고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작전 중 부대가 전멸했다고 알려졌지만 최근에 소식을 들었어. 내 아버지 아직 살아있다더라.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저씨는 작은 종이 쪽지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넌 찾을 수 있을 거야. 붉은 장미팀의 마지막 생존자니까. 서연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찾아 헤맸던 아버지. 죽었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소식.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저씨는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심해라. 내 아버지를 찾는 사람이 너만은 아닐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메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서연의 뒷모습을 비쳤습니다. 서연은 멈춰서서 왼팔에 붉은 장미 문신을 쓸어내렸습니다. 문신은 석양빛을 받아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갑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서연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서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장 정문을 나서고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붉은 장미의 귀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